자, 앞서도 강조했지만 이 작품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작품의 시대적 의미를 지금 상황에서 안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굳이 시대적 의미라고 넣은 거는 요거는 사실 칼 만하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칼 만하임은 그 비의도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가가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작품에 담기는 시대 정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소년이 온다는 어떻게 보면 좀 예언적인 작품이 돼버렸고, 이 작품이 이 시대에 그래도 한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다시 호명된 것은 좀 우리가 짚지 못한 혹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지금에서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시대적 정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박인성 선생님.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언적인 작품이라고 했을 때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퍼포먼스적으로 상현적으로 달성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한강 작가는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을 받으러 간 상황이었고, 또 외신들은 곧바로 한강 작가에게 이 계엄령이 떨어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고, 또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는 방식 이 자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역사적 쇼처럼 쭉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저한테도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론 계엄령 떨어졌을 때부터 이상한 쇼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쇼의 영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상기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과거에 광주를 경험하지 못했던, 뭐 저도 85년생이니까 사실은 저도 그 이후의 세대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코 살면서 피부로 와닿거나 경험할 수 없었던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비현실적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뭐 인터넷 여론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도대체 계엄령이란 무엇이, 영어 외신 같은 경우에도 마샬로우, 근데 그 단어를 외우게 되더라고요.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마샬로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절차로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제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적 절차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적 상황,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방식으로 뭐 정치적 해석, 뭐 논쟁, 담화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아무튼 발생해버린 이 비상사태 선언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사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어떤 해석적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거기에 우리가 가장 휩쓸리기 쉬운 것은 음모론이죠. 왜냐하면 음모론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해석학의 친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음모론은 항상 어떠한 그것을 결정하는 음모의 배후, 최종 신급, 뭔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 같은 것들을 상정하고 모든 이야기의 아다리를 거기에 맞게끔 풀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형태의 친숙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의 이야기적 해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에 답은 언제나 과거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상기시켜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이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거 속에 있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일종의 참고서, 혹은 이 상황에 대한 하나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유, 혹은 그 자체, 비유가 아니라 이미 그 실제 자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히도 우리가 계엄령이 해제가 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평행세계 혹은 지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해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작품 보면서. 박관장. 음모론 말씀을 하셔서 아, 또 그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하는 그 광주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음모론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공식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다 검열해서 기사도 아, 삭제되고 네, 네.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일찍 알게 되었는데 삼촌이 이제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집에 이제 월간 말이라는 빨갱이 매체가 꽂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광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학교 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으로 알게 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문학 서클에서 관련된 어떤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시간이 선배들이 이제 갑자기 선배들이 어디 가자고 해가지고 은밀한 곳에 가서 광주 슬라이드를 봤는데 거기 정말로 지금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거는 텍스트로 봤을 때와 또 다른 의미에서 충격적인 이미지들이었고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됐죠. 광주라는 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들이 아마 뭐 90년대, 80년대 운동권들은 다 한 번쯤은 다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자신이 안가주망하게 되는 계기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음모론이었단 말이죠.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는 것들, 그 시민군이 여성의 젖가슴을 잘랐다더라, 아이의 태아를 배에서 꺼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 같은 대사가 꽃잎에 나와요. 네. 영화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음모론의 수준이었는데 그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졌죠. 사실은 더 끔찍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런 면에서 그 광주 음모론은 일종의 저항의 서사였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도 음모론 맹신자라는 정치 유튜브에서 선거 음모론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 전체를 음모론이 다 뒤덮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기성 언론의 힘이 약해지면서 유튜브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언론인 조사를 하면 신뢰도 막 2위를 유재석이 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사실은 기레기라고 불리면서 언론의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적 세계관을 저는 얼마 전에 한겨레에 쓴 칼럼에서 어준성열 유니버스라고 불렀습니다. 김어준, 이준석, 중간에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준석도 있어. 네, 교량으로. 이준석은 손가락 음모론이 있어요. 손가락 음모론? 네, 집게 손가락이 이미지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메가레들이 만든 것이다. 모든 이 집게 음모론. 손가락을 그거를 이제 이준석이 음모론을 퍼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매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김어준 역시도 지금 거의 한 20년째 음모론을 퍼뜨리지만 다 사실이 아니었는데 한 번도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선거 음모론의 원조가 또 김어준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극우 선거 음모론이냐 아니면 김어준 씨가 선거 음모론이냐 차이가 있을 왜 또 뿐이지. 김어준 얘기로 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어떤 신뢰의 붕괴 이런 부분들에 아니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음모론들이 다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음모론 중에서 저항의 음모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저항의 음모론이 있고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될 음모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모론들이 있는데 그 구별을 해줄 만한 기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예전에는 뭐 어떤 기성 언론일 수도 있고 레거시 미디어 같은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들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들이 그냥 트래픽, 구독자 수 이런 것들로 환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극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미친 광기인 것이고 지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소년이 온다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음모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반론이 음모론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야. 광주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 다 음모론이었어.
지금 소년이 온다해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 예전에 다 음모론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모론이 아닐 수 있게 만들었던 것들은 결국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누구인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고통에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소년이 온다가 이제 그 요번에 바로 직전에 서울의 봄 영화가 개봉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엄을 일으킨 자들,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해서 군대에서 자기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구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애가 정보사령관이었나 얘가? 아무튼 걔가 이제 치고 나가면서 혼란을 틈타서 이게 정권을 꽉 쥐어 잡은 거 아니에요. 자기 그 하수인들이랑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기존의 어떤 질서를 엎은 거지만 사실은 근데 그들의 어떤 그러한 그 욕심들,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그러한 것들이 일단,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거를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1차적으로 보여줬다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제 이게 그 전에 그렇게까지 많이 팔린 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이게 엄청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인 텍스트가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이 온다가 엄청 팔리면서 또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그 시선과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작가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작품이 저절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원치 않았는데 작가가 그런 걸 의도하고 막 계획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작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증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광주의 이 상황, 그때의 어떠한 그 상황들을 다르게 증언하는 이제 그러한 텍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시대 정신, 시대적 의미를 그냥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정말 우연이죠. 완전히 우연이지만 그 우연이 그거를 보고 듣고 읽고 한 사람들이 이제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나가서 그 여의도 집회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안국역 쪽에서 또 집회를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이제 386 세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서울의 봄을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책도 읽으면서 사실은 그러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게 거대한 하나의 시대적 의미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작가가 그 한림원에서 그 자기 이제 수상 소감을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제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제대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를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죽은 자들의 그 증언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시대적 의미를 형성했다. 작가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서울의 봄 얘기하니까 그 서울의 봄에서 저는 그 장면이 재밌었거든요. 그 전두광이 쿠데타 실패할 쯤 되니까 화장실을 가요. 거기 앉아 있는 그 동료들 화 막 내고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가 따라와가지고 뭐 니 화 그러나 뭐 그러니까 저것들이 왜 저기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반전이었는데 저것들이 원하는 거 아가리에다가 꽉꽉 밀어 넣어 죽기다 그러면서 다시 결의를 다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대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모든 책임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밝혀진 사실들을 보니까 사실은 다 똑같았던 거 아니에요. 다 그 출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걸 아가리에 꼭꼭 집어 윤석열이 그걸 해줄 거라고 믿고 다 같이 덤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한편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보수의 본질이겠죠. 근데 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또 한편으로는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출세주의일 수도 있고 그게.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그 응원봉 들고 나온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년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다 동호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뭐 이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뭐 과장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동호가 친구 때문에 나갔듯이 그런 동기로 나갔겠죠. 시청에 있고 지금 여의도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거창한 어떤 그걸로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기로 나갔을 것 같아요. 전 동호처럼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그 여태까지 한국의 그 보수로 포장되어 왔던 그 이기심에 대한 거대한 백래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그 비의도성은 약간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라는 의미가 진짜로 소년들이 또 왔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이건 응원봉을 흔들며. 그렇죠. 또는 그 계엄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태업을 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또 인사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들도 옛날의 계엄군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계엄군이었잖아요. 사령관들은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5.18이나 지금이나 사령관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었는데 그 밑에 어떤 거대한 기저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많이 했어요. 보면서. 이 소년이 온다론의 이제 배상민 작가의 원래 버전은 소녀가 온다. 10년에 한 번씩 소녀 걸그룹 주기설 약간 이런 걸 원래 밀던 분이라 더 상징적인 게 같은 맥락은 아니고. 네, 그 농담이고 중요한 거는 저도 응원봉 시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뭔가 좀 변화를 우리에게 좀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는 촛불을 들었고 촛불을 들어야 하는 그 순간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애도적인 이 촛불이라고 하고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이 물성에 담겨 있는 이 애도의 성격 같은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뭐 당연히 뭐 망자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 죄의식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죄의식의 공동체 뭐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응원봉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감정에서 다소간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뭔가 조금 더 응원하고 희망적인 방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때 응원봉은 누구를 향한 응원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당연히 어떤 특정 정당이라던가 특정 정치인이라던가 특정한 어떠한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초인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응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마 오늘 우리의 대화의 핵심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금 완전히 바스라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인간성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러들여 와야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소년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이게 완전히 연동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적으로는 함께 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의 분위기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아까 그 심지경 선생님이 이 우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저는 구조적인 배경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김호준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김호준 얘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호준의 음모론이라든가 뭐 민주당 버전이든 뭐 국힘 버전이든 이런 음모론이 창궐하는 그리고 전두환 같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데는 분명히 저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저는 좀 냉정하게 직시를 하고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과도하게 우리가 뭔가 상황을 낭만화하고 응원봉을 드는 소녀들을 찬양할 때가 아니라 저는 이 소년이 온다는 소설이 뛰어난 소설이고 훌륭한 성취고 저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을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낙관할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이 음모론이 많은 사람들 보면 지켜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권력 쏠림이 엄청나게 심한 사회예요. 권력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승자가 모든 걸 독차지하는 사회일수록 항상 그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사실은 국회를 쳐들어갔잖아요.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권력 한 판만 이기면 이 게임 한 게임 하나만 이기면 모든 걸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어떤 대입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성공을 하면 모든 걸 질 수 있고 서울대만 가면 인생이 풀리니까 편법을 저지르고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 다 능력주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큰 게임 하나로 모든 것을 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40, 50, 60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고 그 헌정 체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미친놈인 건 맞아. 광인이에요. 광인인데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누구냐. 처음에 이 사람이 사실 검찰총장이 될 수도 없었거든요. 그걸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 역시도 검찰의 힘을 빌려서 검찰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승자 독식의 어떤 시스템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 또 전두광이 나오고 또 윤석열 같은 놈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사실 이 저항한 사람들을 뭐 우리가 숭고하게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고 하는 거는 좋지만 저항할 일이 아예 없는 게 최고죠. 베스트잖아요. 애초에 저항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광장에 나가고 이 추운 날씨에 또 촛불을 들고 또 응원봉을 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걸 왜 못하느냐. 저는 요즘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70하고 지금 70하고 헌법 얘기하는 게 다 국힘 애들이고 그래가지고 더 이제 좀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진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안 바뀝니다. 음모론도 안 바뀌고 사실은 이런 비극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미친 군인들은 생겨날 것이고. 근데 이게 시스템 바꾼다는 게 그 정치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 시스템이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럼 쏠려 있는 대통령제를 대통령뿐만이 없애고.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국회의원도 1등만 뽑히잖아요. 비례가 적용이 안 돼요. 한 표 차이로 2등이 돼도 국회의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이 뽑기도 해야 되고 권력을 국회의원을 더 뽑는다고? 네, 국회의원을 더 뽑아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력을 분산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력이 너무 세요. 우리가 권력을 분산하는 최고의 방법은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늘리듯이 의대 정원과 변호사 정원을 늘리는데 그렇게 이 직능 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권력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늘려야 됩니다. 확확 늘려서 일단 쏠려 있는 권력들을 줄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권력을 놓고 엄청나게 반칙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것들 안 없어져요, 절대. 그러니까 이 확실히 이런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국회 시위 나가서 뭐 그때 이제 탄핵이 부결됐을 때 있었는데 그날도 보면서 우리가 국회 쪽을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그 우리의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투표를 하는 사람은 고작 300명의 숫자가 그 사람들이 그것도 거기 시위로 나와 있는 몇만 명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밸런스함, 그런 어떤 권력 구조의 비대칭성 같은 것들이 그 시위 현장에서도 사실은 저는 좀 상당히 무겁게 다가오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대통령제 반대하자는 거냐, 내각제로 가자는 거냐, 내각제하면 일본처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 성정에서 일본처럼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일본처럼 될 수도 없고 만약에 내각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한국 사람 또 뛰쳐나와서 또 저항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체제, 지금처럼 양당이 모든 걸 독식하고 대통령이 모든 힘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구조적 광인의 출현을 막아야 네. 차단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저항하면 뭐해? 또 나온대.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가 정치 체계까지 논의하기에는 또. 예. 소년이 온다. 소년에 대해서 더 얘기했어야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광인도 온다. 예. 소년이 올 때 광인도 온다. 광인이 오니까 소년이 광인, 온 거죠. 그렇죠. 예. 선으로 따지면 광인이 왔기 때문에 아, 중요한 건 이제 광인이 안 오게 만드는 네. 것이 이제 핵심인데 뭐 여기서 그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작품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자고 지금 이 책을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최다 작품 아니에요? 한 작가의 그쵸. 한 거죠. 맞아요. 벌써 3권째 하고 있으니까 뭐 없죠 뭐. 권여선 작가가 있었고 아, 권여선 작가. 두 작품을 했죠. 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예언적인 일이 아닐까. 리액추가 생각합니다. 사랑한 소설가. 한강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한강 선생님. 작별 인사는 보지 않길 바랍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보지 않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는 마지막 코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